아니, 그래도 하준이는 보셔야죠.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안 보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러냐? 엄마, 계속 이러시면 2번 다시는 손주 얼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럼 안 보면 되지. 엄마, 애 키우는 거 힘들지? 니네끼리 잘 키워라.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 하준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그래, 하준이는 죄가 없지만 너희는 있지. 너희가 미운데 손주는 예뻐 보이겠니? 손주?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면 그만이다. 그리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올해로 69세 김미경 씨는 경기도 부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학업보다는 일찍부터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웠고 시누이들은 까다로웠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이 유독 기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엔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늙어서 걱정 없다는 말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4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남편은 감기 몸살을 방치했고 그것이 폐렴으로 악화되면서 끝내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들이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아들을 위해 죽어라 돈을 모으고 살아왔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하고 나서 소박하게 부천 상동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아들이 출퇴근하기 좋은 곳이었고 본인도 이제 조용히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장성에서 결혼해서 서울 직장 근처에서 신혼집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이제는 손주까지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김 씨는 작은 집이지만 자신만의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김 씨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큰일인데? 아들은 한숨을 쉬며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정리 대상에 포함됐어요. 뭐라고? 네가 다니던 그 회사에서? 아들은 7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남들보다 야근도 많았고 주말에도 업무를 가져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해고라니 김 씨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하니? 대출도 있었잖아.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도 처분했어요. 더 이상 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요. 김 씨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그렇다면 그럼 너희는 어디서 지내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아들의 부탁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서 6개월만 지내면 안 될까요? 우리도 최대한 빨리 나갈 테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이 힘든 상황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주까지 있는 처지라 당장 갈 곳이 없다면 정말 막막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소영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김 씨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살갑게 대하는 법도 없었고 전화 한 통도 먼저 걸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조차 연락 한 번 없이 아들이 대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와 한 집에서 지낸다니. 솔직히 김 씨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한데 6개월이라지만
같이 살다 보면 더 오래 눌러 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결국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딱 6개월이다. 6개월 후에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 너 약속을 꼭 지켜야 해, 알겠지?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최대한 빨리 자리 잡고 나갈게요. 짐은 최소한으로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김 씨의 조용했던 집 아들 내외와 2살 된 손주까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던 날 김 씨는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니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내보자. 짐을 옮기며 죄송해요, 어머님, 이라고 연신 말하는 아들을 보며 김 씨는 속으로 그래. 내가 좀만 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김 씨는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TV를 켜려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 리모컨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님, 하준이 깰 수도 있어요. 볼륨은 낮추셔야 해요. 하지만 그래, 애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하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굴었습니다. 하준이가 자고 있을 땐 집안에서 작은 소리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저녁 화장실에서 물을 내렸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하준이 깬다고요. 밤에는 변기 물 내리는 것도 좀 조심해 주세요. 아니,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니? 낮에 가시면 되잖아요. 애 한 번 깨면 다시 재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럼 밤새 참으란 말이니? 밤에 물을 드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가시던지 하세요. TV도, 청소기 소리도, 식사하는 시간도 모든 것이 손주의 생활 리듬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하준이가 잘 때는 TV도 소리 없이 보기, 하준이가 먹는 시간엔 나도 같이 먹기, 하준이가 일어나면 곧바로 거실을 비워주기. 아예 김 씨의 생활 자체가 며느리와 손주의 생활 패턴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더 기막힌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아직 어려서요. 다 아기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머님이 좀만 이해해 주세요. 매번 이렇게 말하며 김 씨가 배려 없는 사람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갔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던 김 씨는 결국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얘야, 네 아내가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조심조심 숨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아들은 김 씨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되려 며느리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엄마, 요즘 다 그렇게 키운대. 하준이가 아직 어리니까 우리도 조심하는 거야. 엄마가 이해해주면 안 돼요? 이해해주긴 뭘 이해해줘. 나는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TV 한번 보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하고 밥도 내 맘대로 못 먹고 이게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엄마, 그냥 좀만 참아줘. 이 시기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뭐? 그냥 좀만 참으라고? 내가 지금까지 뭘 얼마나 더 참아야 하니?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싶어? 그럼 저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저도 힘든데. 엄마라도 제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힘들어. 힘들면 부모 등골 빼먹고 살아야 하니? 힘들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나를 끌어들이는 거야? 아들은 진땀을 빼며 이제야 말귀를 알아먹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집사람한테 잘 말해볼게요. 불편하게 해서 죄송해요. 저도 중간에서 너무 난감해요. 김 씨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김 씨는 점심상을 차리느라 손에 물기를 닦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반찬은 직접 끓인 된장국과 정성껏 무친 나물 반찬 그리고 고소한 계란말이까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손주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반찬들로 준비했습니다. 자, 하준아, 우리 밥 먹자. 김 씨는 손주를 바라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는 아기 의자에 앉아 작은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숟가락을 입에 대는 순간 으앙!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힘껏 바닥으로 내던졌다. 쨍그랑. 순식간에 바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밥알이 사방에 흩어지고 국물이 튀면서 반찬 조각들이 온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식탁 위에도 국물이 흘러내려 흉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당황하며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손주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오늘 기분 안 좋구나?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손주는 매 끼니마다 이렇게 음식을 던졌습니다. 아기가 편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며느리가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에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그러면 안 된다. 밥은 골고루 먹어야 해. 그리고 음식 던지는 건 나쁜 행동이야, 알겠니? 손주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으앙! 손과 발을 마구 허공에 휘저으며 귀가 찢어질 듯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버릇없이 키우면 커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 순간 어머님, 우리 애한테 왜 화를 내세요? 며느리 소영이 벌떡 일어나더니 버럭 화를 내며 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요. 요즘 육아법도 모르면서 왜 우리 애를 혼내세요?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 육아법, 그리고 내가 소리를 질렀다고? 밥을 던지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지.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하니? 어머님, 요즘은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해야 해요. 혼내는 게 아니라 잘한 행동을 하면 칭찬만 해줘야 한다고요? 누가 옛날처럼 잘못하면 소리를 질러요. 아들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지만 준혁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식사를 더 늦게 하세요. 저희 먼저 먹고 혼자 드시면 되잖아요.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손주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쾅 소리를 내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김 씨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게 지금 현실인가? 손주는 밥을 던져도 혼나지 않고 오히려 혼낸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 된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밥을 던져도 괜찮고 바닥에 드러누워도 괜찮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냥 웃어넘기는 게 요즘 육아 방식이란 말인가.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5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날짜를 세며 이제 한 달만 더 참으면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지나면 정말 이들이 나갈까? 왠지 점점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거실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금은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준혁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어디로 이사 갈 건지 알아봤니? 너희가 빨리 나가야 내가 좀 편하게 살지. 아들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아, 엄마, 사실 요즘 전세도 비싸고 마땅한 집을 못 구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면 안 될까요?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걸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태어날 줄이야. 그러나 더 어이없는 건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 소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소영은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마치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있다 나가겠다는 아들의 말도 문제였지만 며느리는 아예 눌러앉을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얘야, 너희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데 좋겠니? 난 하루라도 빨리 너희가 나갔으면 좋겠어.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얼굴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님도 하준이 매일 보니까 좋으시잖아요.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요즘은 늦게 결혼하고 애도 안 낳아서 손주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다던데요? 어머님도 참 손주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김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자신이 손주 덕분에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며느리를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떠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짐도 그대로였고 이사 준비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소영은 점점 더 당연하게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태어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 장난감이 너무 많아졌어요. 안방 옆 작은 방을 놀이방으로 쓰면 안 될까요? 저희도 거실에 애기 물건이 쌓여서 너무 복잡해요. 어머님 방도 따로 있으시잖아요. 옆방을 놀이방으로 쓰면 하준이도 더 편하고 어머님도 거실이 깔끔해서 좋잖아요? 소영아, 이 집이 누구 집이니? 며느리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곧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집이죠. 그래. 그럼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겠니? 소영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6개월이라고 했지. 그 6개월이 지났다. 그러니 이제 나가거라.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이 집 더럽히기라도 했어요?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애비랑 다시 진지하게 얘기하자. 그날 밤 김 씨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거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에서 수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휴, 솔직히 어머님, 언제까지 사실까?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야? 김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 소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들려오는 아들 준혁의 당황한 목소리. 자기야, 그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뭐가? 솔직히 우리도 답답하잖아.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이 집도 우리 것이 되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지 않아? 그 순간 김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저 애가 뭐라고 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말. 근데 나도 사실 가끔 그런 생각 들긴 해. 그렇지? 솔직히 어머님이 이 집을 붙잡고 계시는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은 아니잖아? 그래도 그건 너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어차피 시간 문제야. 그 순간 김 씨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혹시 몰라? 우리 치매 검사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치매 검사? 응.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어르신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면 보호자들이 요양원 같은 곳으로 보내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하더라. 그 순간 김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헐, 진짜? 그럼 완전 좋은 기회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 요즘 건망증도 심해지고 말도 가끔 이상하게 하시잖아. 그럴싸한 이유만 있으면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가능할걸? 아들은 처음엔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 금방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기야, 나도 솔직히 그 생각했어. 그런데 그러면 엄마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긴.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하지. 오빠도 정신 좀 차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하긴, 뭐, 그렇게 되면 우리도 훨씬 편해지겠지? 그럼 애들 키우는 것도 한결 나아질 거고 집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럼 한번 알아볼까? 요양원 같은 곳에 자리 있나?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느라,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온 게 결국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 씨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고민했던 자신이 순간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김 씨는 거실 불을 확 켜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준혁과 소영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너희한테 줄 생각도 없고 여기 더 이상 머물게 할 생각도 없다. 짐 싸서 당장 나가라. 며느리 소영은 황당하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저희끼리 농담한 거예요. 절대 진심이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농담?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궁리하고 내 집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게 농담이라고? 며느리는 당황하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 밥 해주고 손주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도 아무 말 안 했지. 하지만 내 집을 탐내는 건 절대 못 참아. 이 집은 내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군 집이다. 너희한테 뺏기려고 여기까지 버틴 게 아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진정 좀 해. 그냥 한 말이야. 아니, 난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이제 더는 안 참아. 나가. 당장 나가. 아들과 며느리는 난감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하시네요. 저희 2살 애기까지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서운해야 할 일이지 너희가 서운할 일이 아니다. 엄마, 어디로 가라고요? 나한테 왜 자꾸 물어? 너희도 알아서 살아가. 그리고 아들 내외의 옷가지를 거실 한복판으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순식간에 거실 바닥에 아들 내외의 옷가지가 흩어졌습니다. 속옷부터 양말, 정장까지 마구 섞여 널브러졌고 여태껏 김 씨의 집을 점령하듯 살던 며느리 소영은 눈을 부릅뜨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준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지며 어설프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엄마 내쫓겠다고 했어요. 그냥. 손주 하준이가 갑자기 큰 소리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 이 한밤중에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니? 내가 너희한테 이 집을 넘겨주고 요양원 가야 하니? 네 입으로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봐.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갑자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당황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 오밤중에 대체 무슨 난리들이십니까? 경비 아저씨는 피곤한 얼굴로 집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들과 울음을 터뜨린 손주 하준이, 그리고 한껏 흥분한 김 씨와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면 어떡합니까? 여기 1층까지 다 들린다고 주민들 항에 전화 왔어요. 아들은 급하게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어르신, 여기는 누구 집입니까? 내 집이요. 그럼, 이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은 왜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얹혀 사는 사람들이지요.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며느리 아들이 지금 나가시든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든지 하겠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말에 며느리 소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어머님, 정말 경찰까지 부르시려고요? 어차피 여기 내 집이고 너희는 내 허락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 내가 경찰을 부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김 씨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 신고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급히 소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가자. 뭐? 더 버텨봤자 엄마는 절대 안 받아주셔. 며느리는 결국 씩씩거리며 거실로 나가 옷가지들을 마구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김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평생 저희한테 미안해 하실 거예요? 김 씨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하는 건 너희가 될 거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어지러진 거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태도를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주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공간. 조용하고 참 좋구나. 김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차를 한 모금 들이키려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김 씨는 휴대전화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받지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 없는데? 아니, 그래도 하준이는 보셔야죠.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안 보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러냐? 그 순간 아들은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계속 이러시면 2번 다시는 손주 얼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안 보면 되지. 엄마, 애 키우는 거 힘들지? 잘 키워라.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 하준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언제나 손주를 핑계 삼아 자신의 감정을 이용하려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은 늘 손주를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하준이는 죄가 없지만 너희는 있지. 너희가 미운데 손주는 예뻐 보이겠니? 김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주?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면 그만이다. 누구의 협박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의 협박에도 며느리의 눈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다시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김 씨는 가뿐한 숨을 내쉬며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그리고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 함께 등산을 온 친구들도 기분 좋게 웃으며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김 씨는 모자를 고쳤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 그동안은 집에서 나오는 것도 눈치 보이고 어디 나가면 며느리한테 미안해야 할 것 같고 이젠 그럴 필요가 없으니 세상이 이렇게 시원하고 좋네. 친구들은 피식 웃으며 김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순자야. 애비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지.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애를 방패 삼아 아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맞아. 애 핑계 대면서 시댁엔 무조건 요구만 하고 지네 친정엔 알아서 다 해주고. 우리 며느리는 애 데리고 친정에는 일주일씩 가면서 우리 집에는 하루도 못 오겠대. 힘들대나 뭐래나. 요즘은 애기가 워낙 귀해서 애 핑계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애들이 많다니까. 나보고 애 좀 봐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살갑더니 내가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다 저렇게 키운다면서 내가 옛날 사람 취급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어른들한테 배울 생각도 안 해. 그냥 자기네 방식이 최고고 시어머니 말 한마디면 무조건 잔소리래. 그럼 시어머니가 밥 해주고 애 봐주고 빨래 해주는 건? 그건 잔소리 아니고 좋대잖아.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우리도 해야 할 말하고 살아야 해. 예전처럼 참고만 살다가는 평생 헌신하다가 늙어 죽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맞아. 이제라도 이렇게 우리끼리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맞아, 맞아. 앞으로 우리 자주 모이자. 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니고. 김 씨는 친구들과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모든 답답함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손주 사진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면 그만이지.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도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너희 문제야? 내가 밥을 차리고 싶어서 차리는 줄 알았니? 내가 너희 밥 해주는 게 의무라도 된다고 생각했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혹시 어제 설거지 안 도와드려서 그러신 거예요? 원래 설거지나 집안일은 엄마가 항상 해오던 일이잖아요. 저희한테 밥 차려주고 저희가 잘 먹으면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엄마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이럴 거면 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긴 왜 불렀겠니?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전하기 위해 부른 거야. 이제 너희는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 앞으로 돈 달라는 전화 절대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둬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니? 너희도 이제 스스로 살아야지. 나도 더는 너희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올해로 68세가 된 정 씨는 전라남도 순천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은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정 씨는 두 아이, 큰아들 동수와 막내딸 혜진을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손끝에서 두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 손은 농사일로 거칠게 변해갔고 집안일로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 씨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어린 동수와 혜진이 학교에 갈 도시락을 준비하며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밭으로 나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자라나 서울로 떠날 때 정 씨는 혼자 남는다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얘네들이 성공해서 잘 살면 그게 다 나의 보람이지. 나 하나 외로운 게 뭐 큰일이겠냐? 그렇게 큰아들 동수는 서울의 중소기업에 취직해 결혼했고 혜진은 직장 생활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서울에서 생활하며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에 정 씨는 한편으로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점점 허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이번에 바빠서 못 내려가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전화를 걸어오는 자식들의 변명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쁜데 엄마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전화해줘서 고맙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밥 잘 챙겨 먹고. 전화를 끊고 나면 조용한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점점 더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 씨는 자식들에게서 느껴지는 무관심과 당연함의 서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정 씨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끊기 일쑤였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할 때마다 이유는 늘 똑같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애들이 학원 하나라도 더 다녀야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요즘 큰 돈은 없는데 조금씩 도와줄게. 그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우리 애들 초등학교에 입학하잖아요? 어머님이 손주들 생각해서 준비해 주실 거죠?
혹시나 집에 있는 거 또 받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골라서 미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 씨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래, 뭘 준비하면 될까? 요즘은 스마트 패드 같은 걸 많이 사요. 학습용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브랜드 있는 걸로요. 요즘 애들도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정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씨는 그때마다 자식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혼잣말로 한숨을 내쉬며 은행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할 때면 쪼그라든 숫자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도움을 주고 나면 자식들의 연락은 또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어 자식들이 집에 올 때면 정 씨는 내심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내민 선물 꾸러미는 늘 비슷했습니다. 식용유, 참치캔, 스팸 같은 세트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명절 선물이에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실용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선물 상자를 내밀 때 정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받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가 신경 써줘서 엄마는 그거면 됐다. 그마저도 몇 번이나 요즘 선물 세트 값이 많이 올랐다. 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강조하는 자식들의 말은 정 씨의 마음에 작은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정 씨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들고 자식들과 손주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를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사장님, 이 고기 제일 좋은 부위로 주세요. 갈비찜 할 건데 손주들 먹을 거라 연해야 해요. 그럼요, 아주머니. 이 고기 가져가시면 손주들이 아주 잘 먹을 겁니다. 상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손주들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 동네 이웃인 김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이고, 정신해. 이번에 많이도 샀네. 손주들 내려오나 봐. 그럼 명절인데 당연히 다 내려오지. 애들 좋아하는 음식 좀 해 먹여야지. 정 씨가 활짝 웃으며 대답하자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김 씨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말했습니다. 김씨네 집도 바쁘겠네. 애들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됐어. 왜? 애들이 안 내려와?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내려오긴 하는데 모이면 싸우기만 하고 시끄럽잖아. 그게 너무 지쳐서 내가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 명절인데 애들 없이 지낸다는 게 괜히 서운하고. 근데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볍다니까. 해방된 기분이야. 정 씨는 생각에 잠겼다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내려오면 좋잖아. 이렇게 음식도 준비해서 같이 먹으면 기분 좋고. 글쎄, 뭐 좋으면 하는 거고. 나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래. 김 씨와 짧은 대화를 마친 정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김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해방된 기분이라니 난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도 장바구니를 들고 바삐 걸음을 재촉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얼굴 보고 손주들 좋아하는 음식 해주는 게 난 아직도 좋으니까. 명절을 앞둔 정 씨의 집안은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장을 봐온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끓는 냄비와 프라이팬이 번갈아가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갈비찜을 좋아했지 양념을 좀 더 달게 해야겠다. 고사리 나물은 잘 안 먹으니 어묵볶음을 더 준비해야겠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 씨는 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음식 준비는 정 씨를 피곤하게 했지만 그 피로마저도 그녀에겐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 씨는 이불을 개며 웃음이 번진 얼굴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수 만들어진 갈비찜, 어묵볶음, 잡채, 나물 그리고 정갈하게 썰어놓은 과일까지. 그녀는 자식들이 좋아할 모든 음식을 준비하며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명절날 아들과 딸이 아이들과 함께 정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 씨는 현관에서 반가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왔냐? 길은 안 막혔니? 딸은 싱긋 웃으며 손에 든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길 엄청 막혔어요. 애들 멀미난다고 해서 오느라 애 먹었어요. 그래 고생들 했던 얼른 들어와. 엄마, 이거 육포예요. 요즘 이게 맛있다던데요.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정 씨는 선물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육포는 몇 년 전부터 치아가 약해져 잘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그런 정 씨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듯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엄마는 요즘 이런 거 잘 못 먹는 거 알잖니? 그래도 고마워. 정 씨의 말을 듣고도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럼 손주들이라도 먹겠죠 뭐.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요. 딸은 정 씨가 차려놓은 풍성한 음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이렇게 명절 준비를 다 해요. 요새는 다들 간소하게 한다고요. 뭐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들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엄마가 잘 먹여야지. 손주들 좋아하는 반찬도 좀 했고 니네도 좋아하는 거 다 준비했어. 하지만 딸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이런 거 좀 줄이세요. 저희가 무슨 대접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명절인데 뭐라도 정성껏 차려야지. 그래. 손주들이 좋아할 계란말이를 조심스럽게 자르던 그때 현관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들 가족이 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왔냐? 길은 안 막혔어?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에 든 식용유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어머님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해요. 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정 씨는 아들이 내민 선물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뭐 이런 걸 또 사왔어. 들어와라 들어와. 며느리는 옆에서 차림새를 가다듬으며 정 씨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명절인데 이렇게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주는 또 얼마나 컸나 보자. 아이고 얼굴이 더 좋아졌네. 손자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리던 딸의 목소리가 현관까지 퍼졌습니다. 오빠 왔어? 어서 들어와. 우리 벌써 도착했어. 아들과 며느리, 손주는 거실로 들어가 딸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아, 처남도 오셨네요. 아들이 밝게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정 씨는 뒤따라 거실로 들어가 두 자녀 가족들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모이니까 집안이 북적여서 좋다. 서로 인사들 나누고 앉아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어머어머님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손이 엄청 가셨겠어요. 그렇지 뭐. 그래도 오랜만에 다들 모였는데 대충 할 수 있나? 자식들은 밥을 먹는 동안에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식들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 전, 나물무침, 잡채는 모두 정 씨가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태도는 그저 심드렁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물 좀. 아들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식탁을 둘러보며 말했다. 얘들아, 갈비찜은 좀 어떠니? 간은 맞니? 아들은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뒤적거리더니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질겨요. 딸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 나물은 좀 짜네요. 다음에는 덜 짜게 해주세요.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듯 밥을 먹고 당연한 듯 불평만 늘어놓는 자식들의 태도가 서운하게 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밥을 먹는 와중에도 휴대폰 화면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애써 던진 질문에도 관심 없는 듯 단답만 내놓을 뿐 누구도 고개를 들거나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뜬금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그 말에 정 씨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세월 참 빠르다.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라도 시켜 먹는 게 어떨까 싶어요. 조촐하게 우리끼리요. 뭐, 집에서 먹는 것도 좋지.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나가서 먹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비싼 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맨날 집에서 밥만 하고 살다 보니 한 번쯤은 밖에서 남이 해준 밥 먹고 싶어서 말이다. 요즘엔 밥 한 끼 먹으러 나가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냥 집에서 시켜 먹으면 깔끔하고 돈도 아끼고 좋잖아요. 그의 말은 마치 왜 이런 걸로 욕심을 부리냐는 뉘앙스처럼 들렸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뭐, 내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자. 그때 딸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날은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밀려서 바빠요. 회식도 잡혀 있고요. 정 씨는 딸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래? 그래도 엄마 칠순인데 하루쯤 시간 못 내니? 요즘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리고 요즘 누가 칠순 챙겨요. 그냥 오빠랑 새언니랑 드시면 되잖아요. 엄마,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챙겨드릴게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바쁘다니 그날은 편하게 내일 봐라. 딸은 그제야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아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 대화를 끝내듯 식사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과 접시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문득 정 씨는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고 딸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무언가에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옆에 앉아 음료수를 홀짝이며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마음이 답답해져 한숨을 내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 지금 설거지하다 허리가 끊어지겠어. 다리도 아프고 죽겠다.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좀 도와줄 생각은 없니? 순간 거실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딸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너 좀 하지 그래. 내가? 내가 왜? 나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네가 해. 운전했다고 뭘 얼마나 피곤하다고 그래? 엄마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내가 하면 되잖아. 잔소리 말고. 아, 정말? 결국 아들과 딸은 말다툼만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룰 뿐 그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챙기며 못 들은 척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리를 꼬며 휴대폰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맨날 하시던 거잖아. 딸도 팔짱을 끼고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피곤해요. 시댁 갔다가 여기까지 오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 됐다. 내가 다 할게. 너희들은 쉬어라. 내가 너희들 뭐 도와달라고 한 게 잘못이지? 정 씨는 쌓여있는 그릇들과 냄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젖은 손으로 수세미를 들며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과 딸은 휴대폰 화면에 몰두하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설거지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자식들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좀 힘들면 어때? 이렇게라도 다 같이 모였으니 다행이지. 몇 년 전부터 정 씨는 다리가 점점 안 좋아져 쩔뚝거리는 걸 자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무릎이 욱신거리며 뻐근해졌고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무릎이 부어오르며 심한 통증이 따랐습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며 무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혼자 살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정 씨는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스를 붙이거나 동네 약국에서 관절 건강에 좋다는 약을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찜질을 하며 나아지길 바랐지만 무릎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무거운 냄비를 들거나 빨래를 널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쩔뚝거리며 난간을 잡아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명절이나 손님이 올 때 더욱 악화됐습니다. 손님 맞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 밤새 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자식들도 정 씨의 무릎 상태를 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저 엄마 병원은 다니고 계시죠? 라는 형식적인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관절약 좋은 거 많다던데 그런 거 좀 사드세요. 병원 가면 좀 나아질 텐데 왜 안 가세요? 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쌓인 설거지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이런 걸 다 하려니 참 힘들다. 손목과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설거지와 식탁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씨는 순간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며느리라도 도와주겠구나. 정 씨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며 젖은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어머님,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나 며느리의 손이 싱크대 위에 컵을 툭 내려놓는 순간 정 씨의 미소는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컵도 좀 설거지하시면서 같이 해주세요. 저 다 마셨어요. 며느리는 정 씨의 침묵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상냥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편히 쉬고 가네요. 어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근데 혹시 과일 남은 거 더 없어요? 저희 애들이 정말 잘 먹어서 그런데 더 있으면 좋겠어요. 정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손으로 옆에 놓인 마른 행주를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좀 더 깎아줄게. 네,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아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네.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그녀가 쩔뚝거리며 부엌과 거실을 오가는 동안 자식들은 소파에 늘어져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꾹꾹 눌러왔던 서운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 씨가 손주들에게 세배를 시켰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주들의 귀여운 모습에 정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손주들 정말 예쁘네. 어서 여기 앉아봐라. 할머니가 세뱃돈 주려고 준비해놨단다. 정 씨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며 손주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과 며느리는 어딘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선물도 사왔잖아요. 그걸로 괜찮으시죠? 그래, 너희도 사느라 바쁜데 괜히 신경 쓰지 마라. 정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씁쓸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정 씨는 하루 종일 집안일과 명절 준비로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오려던 그때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소 들뜬 톤이었습니다. 이번에 장모님 칠순이잖아. 깜짝 놀라지 마. 내가 호텔 뷔페로 예약해놨어.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모님 칠순이라는 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호텔 뷔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당신 부모님 칠순도 그렇게 안 했으면서.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집에서 대충 식사나 하면 되는 분들인데 굳이 호텔 같은 데 갈 필요가 있어? 집에서 밥만 같이 먹어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뭘 그렇게까지 챙겨. 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근데 여보, 그래도 정말 괜찮을까? 나 좀 죄송한데. 엄마는 그런 거 해줘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차라리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충분히 좋아하실 걸. 우리 엄마가 그렇게 세심한 사람도 아니고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그냥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끝내면 충분해.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줘서. 우리 엄마도 당신 덕에 정말 행복해 하실 거야. 며느리는 웃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아들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지 뭐.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냥 대충 해도 돼. 그 말이 마치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시절.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기억. 눈물이 고인 정 씨의 눈은 어느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용히 눈가를 닦아내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끝없는 생각에 잠겼던 정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거야. 그녀는 이불을 꾹 잡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정 씨는 명절 아침 평소와 다르게 냉랭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있는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손주들과 함께 여느 때처럼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주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 아들과 딸은 고개를 들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엄마?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명절에 오지 마라. 차례도 없고 밥도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해라. 갑작스러운 선언에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선물? 그 식용유나 햄 세트 같은 거 더는 필요 없다. 그거 사오느라 돈 쓰지 마. 고작 그거 사주고 그렇게 생색 낼 바엔 어차피 그 돈으로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사 먹어라. 나한테는 필요 없다. 아들은 그 말을 듣자 당황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솔직히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정 씨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니?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한 건 큰 선물이나 비싼 돈이 아니야. 그냥 내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였어. 딸도 서둘러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가 서운하셨으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저희가 다 나쁜 자식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정 씨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너희는 부모가 당연히 모든 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겠지. 부모는 그냥 희생하는 존재라고 여겼을 거야.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고 너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라. 그때 며느리가 슬며시 나서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제 설거지 안 도와드려서 그러신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리셨다면 죄송해요. 정 씨는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피곤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거지 하나 안 도와준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걱정해주는 놈 하나 없고 도와주려는 애 하나가 없구나. 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원래 그런 일은 엄마가 항상 해오던 일이잖아요.
저희한테 밥 차려주고 저희가 잘 먹으면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엄마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정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다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했을까? 내가 좋아서 했다고 믿었겠지? 내가 배부르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며 내가 정말로 행복했을까? 아들은 그제야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우리 왜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정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부르긴 했겠니?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전하기 위해 부른 거야. 이제 너희는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도 나를 당연히 여기지 마라. 그녀의 말에 자식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정 씨의 뜻밖의 선언에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너희가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나는 다리가 아파도 손이 저려도 혼자 설거지를 하고 명절 음식을 차리고 너희 입맛에 맞추려고 온갖 정성을 들였어.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였니? 설거지 한 번 미룬 게 아니라 나를 당연히 일하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태도가 문제였던 거야. 엄마, 그래도 저희는 늘 엄마가 그런 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너희 문제야. 내가 밥을 차리고 싶어서 차리는 줄 알았니? 내가 너희 밥 해주는 게 의무라도 된다고 생각했니? 아들과 딸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억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앞으로 돈 달라는 전화 절대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둬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니? 너희도 이제 스스로 살아야지. 나도 더는 너희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 내 시간과 돈은 나를 위해 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정 씨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식들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제 너희가 하는 말 다 들었다. 사돈은 칠순 잔치를 어디서 한다고? 뷔페를 예약했다고? 그러고 나는 대충 밥만 먹어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니? 너는 부모가 대체 뭐로 보이냐? 며느리는 얼른 중재에 나서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에요. 진짜 간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머님이랑 같이 해드리자는 의미였어요. 남편이 평소에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별 의미 없는 말? 네가 듣기엔 별 의미 없는 말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아들은 뒤늦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정말 죄송한데 그건 그냥 어머니가 듣고 있는 줄 몰랐어요. 아들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며느리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걸 엄마가 들으신 거야? 정 씨는 자식들의 표정을 보고 더는 참지 못하고 울컥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당연히 여기며 이렇게 무심하게 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사돈은 그렇게 챙기면서 너희 부모는 왜 뒷전이니?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냐? 엄마, 그게 아니고요. 그만해라. 너희 말대로 나는 대충 밥 먹고 넘어가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줄게. 정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마치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다. 너희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너희 아이들에게 돌아올 거야. 그때 가서 너희도 알겠지.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정 씨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속상해하거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까운 온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나도 이제 좀 살아보는 것 같아. 자식들한테 치여서 살던 내가 아니야.
정 씨의 밝아진 모습에 친구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맞아. 이제라도 너답게 살아야지. 그동안 자식들 위해 너무 고생했잖아. 명절 해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게 뭐야 싶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완전 이해됐어. 해방이네, 해방.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도예 교실에서 도자기를 만들던 중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정 씨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미소를 짓지만 이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도예 교실에 간다. 바쁘니까 짧게 말해라. 아, 네, 어머님 혹시 칠순 잔치 얘기 좀 하려고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나? 그래, 사돈이랑 칠순 잔치 신나게 하시고 이제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나 바쁘다. 정 씨는 짧고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 씨는 주변에 있던 도예 교실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저런 전화 받으면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네. 나도 참 변했지? 친구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진작에 그랬어야지. 민지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일이 아직 마음에 걸리세요? 이제 니들네 돌보는 건 그만하려고 한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돈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좀 더 챙겨드릴게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무슨 이 집 시모 마냥 알고 있나 본데 내가 서러워서 못해 먹겠다. 엄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너와 나은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둘째도 곧 태어나는데 엄마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엄마도 사람이야.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도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어. 내가 언제까지고 너희를 위해 희생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어. 김 씨는 손녀를 조용히 안아주고 마지막 결심을 굳히며 집을 나섰습니다. 올해로 67세가 된 김순자 씨는 경기도 여주시의 한 조용한 빌라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평생을 함께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김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우수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성공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며 남편이 없어진 뒤에도 오직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지는 5년 전 직장 동료였던 현재의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민지와 사위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34평 아파트로 신혼집을 꾸렸고 김 씨는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날 김 씨는 딸 민지에게서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 씨는 딸이 입원한 산후조리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민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엄마, 아기 무사히 태어났어요. 김 씨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기는 어디 있니? 곧 간호사가 작은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그녀의 팔에 얹어주자 김 씨는 숨을 고르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구나. 아기의 뽀얀 피부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그리고 작은 손이 그녀의 심장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우리 아가. 아기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잠들어 있었고 김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좋으세요? 내 딸이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아줬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겠니? 김 씨는 딸 민지가 손녀와 함께 퇴원하던 날 직접 준비한 옷과 이불을 챙겨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민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김 씨는 직접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딸에게 건넸고
손녀의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며 돌봤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우리 딸이 힘들지 않게 하려고 내가 있는 거지. 그런데 나은이는 정말 순해 울지도 않고. 이런 애는 10명이라도 키우겠어. 너는 어렸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한시도 혼자 못 있었어. 6개월 후 민지는 출산 휴가가 끝나며 복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회사에 다시 나가야 해서 하은이를 이모님께 맡기려고 해요. 그래, 회사 다녀야 하니 어쩔 수 없겠지. 하은이도 이모님과 잘 지낼 거야. 그렇게 손녀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아기 돌봄 이모님에게 맡겨졌고 민지는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에 잠깐 들러도 돼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그래, 오너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그냥 와서 이야기할게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으며 무슨 일인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녁 무렵 민지는 손녀 나은이를 안고 순자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에는 걱정이 어린 듯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런 딸을 보며 다급히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회사 일이 힘든 거냐? 민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아니라 나은이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즘 돌봄 이모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이모님이 뭘 잘못하셨는데? 엄마, 나은이가 알러지가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 절대 주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모님이 까먹으신 건지 한번 먹이셨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응급실에 갈 뻔했거든요. 뭐라고? 응급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요, 제가 몇 번이나 아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제가 없을 때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은이가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까딱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고기는 잘게 썰어서 주라고 했는데 이모님은 자꾸 씹어서 주시더라고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제가 없는 사이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바꾼다고 바꿔도 또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야 하고. 마음고생이 정말 심해요, 엄마. 민지는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참고 또 참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엄마한테 뭘 도와달라는 거냐? 네, 혹시 우리 나은이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 2년 정도만요. 2년 동안이나? 민지야,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아이를 본다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 알아요, 엄마.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거란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엄마밖에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도저히 마음을 못 놓겠어요. 민지야, 엄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알겠어요,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민지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요. 며칠 뒤 순자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그래, 나은이를 봐주기로 했다. 2년 동안만 봐주는 거다. 그 이상은 어렵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신경 쓸게요.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시는 집이 여기서 너무 멀잖아요. 나은이를 돌보시려면 이동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민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겠구나. 저희가 어머니 근처에 괜찮은 월세를 알아볼게요. 월세는 저희가 부담할게요. 사위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저희가 매달 용돈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드릴게요. 결국 순자는 딸과 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와 사위는 순자를 위해 아파트 근처의 작은 월세집을 알아봤고 순자는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이 좀 작긴 하지만 편하게 지내시기엔 나쁘지 않죠? 가전제품이랑 필요한 물건은 다 준비했으니까 부족한 건 말씀하세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은이 봐주러 왔는데 집이 뭐가 중요하겠니? 이사 후 김 씨는 매일 아침 민지의 집으로 가 나은이를 돌보는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출근하면 순자는 나은이의 식사를 챙기고 놀아주며 낮잠도 재웠습니다. 나은이의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한 거실은 순자와 나은이의 하루 일과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그래, 우리 나은이 또 뭘 하고 싶니? 나은이의 에너지는 끊임없었고 순자는 그 에너지를 따라가기 위해 하루 종일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딸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민지와 사위는 매달 잊지 않고 용돈 200만 원을 보내주었고 덕분에 순자는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순자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순자 씨에게 장난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은이 장난감이 요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가게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사다 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드릴게요. 사위도 사소한 일까지 순자 씨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나은이는 꼭 8시 전에 재워주세요. 요즘 밤에 잠들지 않아서 힘들거든요. 이번 주는 주말에도 부탁드릴게요. 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딸과 사위의 스케줄을 맞추느라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손녀의 하루 일과는 물론이고 식사 준비와 세탁까지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하루 종일 손녀 나은이를 돌보며 녹초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겨우 자리를 잡고 소파에 앉았는데 민지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다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냉장고에 반찬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다 애밥도 못 먹이겠어요. 엄마가 좀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가 먹을게요. 나은이도 엄마가 해준 반찬 잘 먹잖아요. 민지야, 엄마가 요즘 좀 몸이 안 좋다. 허리도 아프고 힘도 없어서 나은이를 돌보는 것도 버거워진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신데 조금만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반찬 만드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요? 엄마도 이젠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계속하는 게 쉽지 않아. 엄마, 그런 얘기할 시간 있으면 반찬이나 좀 만들어 주시지 그러세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자 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듯했습니다. 김 씨의 희생은 점차 딸과 사위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체력과 건강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지만 민지와 사위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말 아침 김순자 씨는 마음을 다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증상이 잦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순자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김 씨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진료 기록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깨나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허리가 자꾸 아프고 팔도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요즘 아이를 계속 돌보느라 힘이 붙였나 봅니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셨네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속 몸을 쓰는 건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시는 것도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쉬는 게 필요하십니다. 쉬라고 하셨지만 지금 제가 돌보지 않으면 딸이 너무 힘들어 할 텐데요. 물론 가족을 돕는 건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야 가족도 평안한 법이잖아요.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더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의사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프면 나은이를 돌보는 것도 제대로 못할 텐데 이제는 그만둬야 할 때인가 보다. 이제는 민지와 사위에게 그만 나은이를 돌보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김 씨는 곧장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한 김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며 딸 민지가 환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전화하려다가 참았잖아요. 딸의 반가운 태도에 김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사위도 밝은 표정으로 나와 김 씨를 맞았습니다. 장모님 왜 이제 오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들이니? 뭘 이렇게 호들갑이야. 딸 민지는 김 씨의 손을 잡아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생화로 장식된 꽃병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저희 정말 엄청난 소식이 있어요. 사위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케이크 옆에서 준비한 촛불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뭔데 이렇게 부산을 떠는 거야? 빨리 말 좀 해봐라. 딸 민지는 두 손을 모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둘째 가졌어요. 이제 나은이가 동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나은이도 축하한다. 김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위와 딸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둘째라고? 정말이니? 딸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이제 나은이가 언니가 되는 거예요. 김 씨는 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며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임은 분명했지만 그 소식이 그녀에게는 기쁨과 함께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 둘째라니 축하한다.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나은이가 동생이 생긴다니 기쁘기도 하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엄마가 힘 좀 써주셔야겠네요.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은이 이제 곧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좀 더 편하시겠죠? 그래도 둘째가 곧 태어나니까 이번에도 엄마가 도와주셔야 해요. 김 씨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린이집? 나은이를 보내겠다는 거니? 네, 엄마. 나은이가 어린이집 다니면 엄마도 조금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하지만 둘째는 엄마가 돌봐주셔야죠. 엄마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엄마, 용돈도 지금보다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니.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지야, 그런데 엄마가. 김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사위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끊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사위는 김 씨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고맙다며 방으로 훌쩍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과 사위의 태도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씨는 손자 나은이의 낮잠 시간에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다 보니 몸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익은 벨소리에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래된 친구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아, 웬일이야?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뭐겠어, 아침부터 밤까지 나은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지 뭐.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옥분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순자야,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얼굴 보기 더 힘든 거 아니야. 바쁘면 내가 네 집으로 갈게. 같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라도 하자. 글쎄, 나은이가 낮잠 자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리고 오늘 할 일도 아직 산더미라. 내가 간단한 간식도 사갈 테니까 그때만이라도 나랑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 알았어.
그러면 점심 지나고 나은이 낮잠 시간에 와. 그땐 좀 조용할 거야. 좋아, 그럼 내가 오후에 갈게. 그때 봐, 순자야. 며칠 후 오후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김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밝은 미소를 띤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빵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옥분은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어서 와. 그냥 오지 뭘 또 사왔어? 순자는 친구를 반갑게 맞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옥분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한쪽에는 손자 나은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고, 거실 중앙에는 접힌 채 놓여 있는 작은 놀이 매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너희 딸 정말 아파트를 잘 꾸며놨네. 깔끔하고 아늑하다. 근데 너 요즘 이렇게 바쁘다면서 집은 또 어찌 이렇게 정리했니?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리라고 해봐야. 어질러진 거 그냥 대충 치운 거야. 나은이 낮잠 시간에만 겨우 손이라도 대지 않으면 정신없거든. 옥부는 한쪽에 놓인 작은 침대에 가서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낮잠을 자고 있는 손녀 나은이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 귀여운 것 좀 봐. 정말 예쁘게 생겼다. 너희 딸을 쏙 빼닮았네. 눈매며 코까지 어쩜 이리 닮았을까? 맞아, 민지가 어릴 때랑 꼭 닮았어. 이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힘들어도 그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린다니까. 애가 이렇게 예쁜 걸 보면 어찌 안 돌보겠냐 싶기도 하고. 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와 빵 봉지를 꺼내며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자, 내가 간단히 챙겨왔어. 여기 과일도 있고, 이건 우리 집 근처 빵집에서 사온 건데 맛있더라. 잠시 후 순자는 따뜻한 차와 작은 접시에 담은 빵을 들고 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자, 여기 차 한잔 하자. 이건 내가 사온 빵이니 같이 먹어보자. 두 사람은 따뜻한 차와 빵을 나누며 수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버겁긴 해. 하루 종일 나은이랑 씨름하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 내가 이리 희생하면서 살면 정작 너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질 거야. 그래도 이 아이가 나를 할머니라 부르면 또 그 모습에 서운함이 좀 없어져. 근데 곧 둘째도 태어난다면서? 그거 어떡할 거야? 설마 또 너한테 돌봐달라고 하진 않았겠지? 글쎄, 이미 돌봐달라고 했지 뭐. 용돈도 올려주겠다고 하더라. 둘째까지 돌보라니. 이건 진짜 아니지 않니?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은데 더 무리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병원에 갔더니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딸이 사정이 딱하니까. 김 씨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나은이가 깼나 보다. 잠깐만, 내가 가볼게. 우리 나은이 무슨 일이야? 잘 자다가 깼어?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나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목을 꼭 감쌌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꼭 끌어안으며 등을 다독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친구 오셨네. 우리 나은이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김 씨는 나은이를 안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옥부는 그녀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눈 뜨니까 정말 예쁘네.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 애를 보고도 안 좋아할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 나은아, 물 한 모금 마실래? 그래야 목이 괜찮아지지. 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나은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컵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거실 한쪽에서 블록을 쌓으며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스스로를 노는 아이의 모습에 김 씨와 옥부는 미소를 띠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정말 똑똑하다. 저렇게 혼자서도 잘 놀고 에너지가 넘치네. 그렇지?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아.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니 나도 기운이 빠져. 두 사람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은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갑작스러운 큰 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차를 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은아, 김 씨는 놀란 얼굴로 나은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블록을 쌓던 나은이가 정리를 하려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나은이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채 눈물을 글썽이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나은아, 괜찮니? 김 씨는 재빨리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머리 왼쪽 이마 한쪽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나은아,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울지 마라. 나은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순자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야야. 괜찮다. 우리 나은이 조금만 참자. 김 씨는 손녀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였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내가 옆에서 제대로 볼 걸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아이를 돌보는 중에 한눈 판 거지. 내 잘못이야. 이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붓기만 조금 있는 거지. 피도 안 나고 금방 괜찮아질 거야. 순자는 시계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벽시계는 이미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네. 이 시간에 병원을 가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겠어. 어쩔 수 없지. 일단 약부터 바르고 내일 아침에 소아과에 꼭 들러야겠어.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지. 옥부는 미안한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와서 괜히 너까지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 미안해하지 말고 어서 가봐. 저녁 늦기 전에 집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 나중에 또 연락하자. 알겠어. 걱정하지 마. 조심히 들어가. 순자는 옥분이 집 밖으로 나간 뒤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나은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나은이 조금만 참자. 그때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오늘 남편이랑 저녁 먹고 좀 늦게 들어가도 괜찮을까? 한 일에서 2시간 정도만 더 나은이 봐주실 수 있죠? 내가 마침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게 나은이가 조금 다쳤어. 뭐라고요? 나은이가 다쳤다니 무슨 일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동안 나은이가 혼자 블록을 치우다가 그만 넘어져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혔어. 머리에 혹이 났는데 많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 얼음찜질도 하고 약도 발라줬어. 혹이 났다고요? 나은이가 지금 괜찮아요? 울진 않았어요? 많이 울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울음을 그치고 인형을 끌어안고 잠들었어. 그래도 내일 소아과에 데려가려고 해.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요, 엄마. 그게 지금 괜찮은 거냐고요? 왜 저한테 바로 전화 안 하셨어요? 나은이가 머리를 다쳤으면 당장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내가 괜히 너희 둘이 바쁠까 봐.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우리 나은이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할머니가 더 조심했어야 했구나. 순자는 아이를 달래며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급히 열리며 딸 민지와 사위가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칭얼거리는 나은이를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들의 다급한 발소리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은이는요? 여기 있다. 괜찮아. 조금 진정됐어. 민지는 김 씨의 말을 듣자마자 나은이를 황급히 안아채 갔습니다. 우리 나은이 엄마가 너무 늦었지. 괜찮아? 어디가 아파? 우리 아기? 민지가 갑작스럽게 아이를 채가는 바람에 김 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김 씨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위 역시 옆에서 민지와 함께 나은이의 상태를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여보, 봐봐. 혹도 크게 났어. 어머, 크게 넘어졌나 보네. 김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딸과 사위는 여전히 나은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블록을 정리하다가 넘어졌어. 내가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찜질도 해줬다. 내일 소아과에 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김 씨는 미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잠깐 한눈을 팔았다니요? 애를 봐주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은이가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데요? 장모님, 애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걸 소홀히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니. 김 씨는 작아진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민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저희한테 바로 전하셨어야죠. 김 씨는 딸과 사위의 잔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손으로 허리를 문질렀습니다. 조금 전 넘어지면서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누구도 그녀의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할 말이 없구나. 김 씨는 서글픈 얼굴로 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민지의 품에 안겨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나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저희는 못 참아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을 끝맺으며 다시 한번 나은이의 이마를 살폈습니다. 딸과 사위는 나은이를 품에 안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채로 한참을 앉아있던 김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려 손으로 짚으며 간신히 일어섰지만 마음속의 울분과 서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김 씨에게는 그들 사이에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나?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양 딸과 사위에게 취급받는 것이 억울했고 나은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돌아오는 건 비난과 원망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지갑 그리고 몇 개의 자잘한 물건을 차곡차곡 넣으며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김 씨는 두터운 외투를 여미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찌르듯 불어왔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 모든 걸 감당한 걸까? 딸의 행복을 바랐던 게 잘못이었나? 김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자신을 다독이던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다 떠나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절절하게 그리웠습니다. 김 씨는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야, 너도 엄마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네 행복도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건 어머니의 헌신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남편과 자식 챙기느라 본인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어머니는 늘 낡은 옷과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김 씨는 그 시절이 떠오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어머니께 고운 옷 한 벌이라도 사드렸어야 했는데. 김 씨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볼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 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지난날의 후회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제 삶을 다시 시작할게요. 저도 어머니가 바라시던 것처럼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볼게요.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일이 아직 마음에 걸리세요?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니야. 이제 나은이를 돌보는 건 그만하려고 한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희생하고 싶지 않아. 너희가 나를 시모처럼 대하는 걸 더는 못 참겠다. 엄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애가 다친 건 저희도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예요. 나도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일이 아니어도 엄마는 이제 힘들다. 엄마는 너와 나은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둘째도 곧 태어나는데 장모님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나도 사람이야.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도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어. 엄마, 용돈도 더 올려드릴게요. 나은이도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민지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김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서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 곁에 있을 수는 없어. 사위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나은이를 조용히 안아주고 마지막 결심을 굳히며 집을 나섰습니다. 짐가방을 손에 쥐고 아파트 문을 닫는 순간 김 씨는 차가운 복도에서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김 씨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표를 샀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김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짐을 두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민지의 이름을 본 김 씨는 잠시 주저하다가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길었지만 김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버스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흙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니 어릴 적 뛰놀던 들판과 오래된 고목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풀고 딸 민지의 전화나 손녀의 울음소리에 시달리던 일상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일어나고 해가 질 무렵까지 마을길을 천천히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식사를 차려 먹었습니다. 손녀가 먹기 좋아할까 고민하며 요리를 하던 습관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으며 삶의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답게 살고 있구나. 김 씨는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옥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드디어 왔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좋아졌긴 그냥 고향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아이고, 순자 씨는 얼굴뿐만 아니라 말도 살갑게 하는구먼. 여전해. 박씨 아주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남은 시간 얼마나 있다고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겠어. 너 참 잘한 거야. 내가 예전에 며느리 집에서 지내다가 똑같이 고생했거든. 근데 딱 끊고 나니까 살겠더라니까. 이제는 뭐 하고 지낼 생각이야? 노는 것도 좋지만 뭐 재미있는 취미라도 가져봐야지. 산책도 자주 하고 마을에서 텃밭도 하나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야. 노인정 한쪽에서는 지글지글 김치전을 부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그 옆에서는 또 누군가 깨끗하게 싸온 김밥을 펼치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김치전만 있으면 심심할까봐 내가 김밥도 싸왔어. 아이고, 오늘 잔칫날이네. 김 씨는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며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무슨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 그래? 그럼 더 먹어, 더 먹어. 남으면 집에 가져가도 돼.
그렇게 노인정은 소소한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김 씨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